1609년 5월의 어느 날 강화도의 차가운 바닷바람이 유배지를 휩쓸었습니다. 한 남자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눈앞에 핏빛 사약한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극도의 억울함 대신 그의 입가에는 냉소적인 비웃음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바로 선조의 서장자이자 광해군의 이복형인 임해군입니다. 그는 사약을 받기 전 마지막 절규를 토해냈습니다. 그의 쉰 목소리는 유배지 벽을 울렸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내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 이 외침은 단순한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 선조의 평생에 걸친 냉대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도 끝내 인정하지 않은 운명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왕자에서 역적으로 만든 동생 광해군을 향한 지독한 증오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장자의 지위라는 최고의 명분을 지녔으나 통제 불가능한 폭력성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함께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이 모순된 운명이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왕자였던 그를 버리고 왕이 된 동생의 비정함. 이것이 조선왕실 장자였던 임해군의 기막힌 운명이었습니다. 이제 이 비극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파국을 맞이했는지 그 실타래를 풀어보겠습니다. 1574년의 봄, 조선 궁궐에 서글픈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임해군은 아버지 선조의 서장자로 태어났으나 그의 탄생은 기쁨 대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왕실의 가장 높은 지위를 부여받았지만 곧바로 운명의 혹독한 결핍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공빈 김씨는 그가 어린 나이에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의 부재는 임해군에게 결코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구멍을 남겼습니다. 궁궐은 화려한 금단청과 장엄한 기와로 덮여 있었지만 그에게는 차가운 감옥과 같았습니다. 그는 왕자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손길과 정서적 안정 없이 궁궐이라는 거대한 공간 속에서 홀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늘 가슴속에 깊은 외로움과 버려졌다는 상실감을 품고 살았습니다. 이 근원적인 상실은 그의 병적인 심리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소년 시절 그의 성격은 급변하며 통제 불가능한 기질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노골적인 폭력으로 반응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짜증이나 철없는 응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버려진 존재의 불안이 파괴적으로 뒤틀린 형태였습니다. 그는 무력을 통해 자신의 불안감을 억누르고 장자로서의 권위를 억지로 세우려 했습니다. 아버지 선조는 어린 아들을 냉정하게 방임했습니다. 선조는 왕위 계승자에게 필요한 인품과 리더십 대신 임해군의 난폭한 성품만을 보았습니다. 선조는 아들의 폭력적인 기질을 매우 꺼려했고 아들에게 노골적인 외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왕은 그를 장자로 인정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의 무관심이라는 차가운 그림자 속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굴욕감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궁궐의 어느 구석에서도 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동생 광해군은 임해군과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광해군은 차분하고 모범적인 왕자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경전을 연구하고 학문에 힘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록의 기록에는 두 형제의 능력 대비가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선조는 여러 신하 앞에서 광해군의 학문적 성취를 칭찬했습니다. 왕은 임해군의 학업 태만을 공개적으로 꾸짖었습니다. 왕은 임해군은 무예에만 치중할 뿐 학문에 힘쓰지 않는다. 왕실을 욕되게 한다고 신하들 앞에서 노골적인 비난을 반복했습니다. 이 공개적인 비교와 모욕은 임해군에게 씻을 수 없는 심한 열등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수많은 대신들이 그의 굴욕적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임해군의 눈에 광해군은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 그리고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흡수하는 증오스러운 경쟁자였습니다. 장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명예를 빼앗아 간다는 피해 의식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광해군을 향한 깊은 적대감이 독버섯처럼 자라났습니다. 이 뒤틀린 심리는 곧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궁궐 담장을 넘어 술과 여자를 탐닉했습니다. 그는 폭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지방의 관찰사를 폭행했습니다. 그의 폭력은 점점 잔혹해졌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재산을 무단으로 탈취했습니다.
민간의 여인을 강제로 끌고 오는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그의 걷잡을 수 없는 난행은 조정의 골칫거리였습니다. 그의 왕자로서의 자존심은 이미 파괴적인 집착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난폭함은 정치적 숙청의 완벽한 명분을 스스로 제공하는 셈이었습니다. 1592년 봄, 조선의 평화는 갑작스러운 폭풍우에 휩쓸렸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것입니다. 아버지 선조는 백성을 버리고 도성을 버렸습니다. 왕은 의주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졌지만 장자 임해군은 왕자로서 뚜렷한 역할을 맡지 못하고 홀로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왕실을 수호해야 할 책임감 대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황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정권의 중심에서 완벽하게 소외되었습니다. 북쪽으로 가던 길, 임해군은 함경도에서 왜군에게 포로로 잡히는 끔찍한 수모를 겪었습니다. 왕실의 맏아들이 적국의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조선 왕실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포로 생활은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그의 왕자로서의 자존심은 잔인하게 짓밟혔습니다. 그는 궁궐의 편안함 대신 적군의 감시와 조롱에 노출되었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에서 잠을 청해야 했고 목숨의 위협을 매 순간 느껴야 했습니다. 이 포로 생활 중 임해군은 자신을 향한 파멸적인 소문을 만들어냈습니다. 야사에 전해지는 치명적인 이야기에 따르면 임해군은 포로 신세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밀리에 왜군 측과 은밀하게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이 협상 소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임해군이 왜군에게 조선의 군사 기밀이나 병력 배치 정보를 알려주거나 심지어 왕실 복귀 후 왜군을 돕겠다는 불충한 미략을 제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사실 여부를 떠나 조정 대신들에게 임해군을 역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오명을 안겼습니다. 이 오명은 그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가질 수 없는 존재라는 영구적인 낙인이 되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동생 광해군은 임해군과 완전히 다른 역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광해군은 선조의 명을 받아 분조, 즉 임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왕실의 권위를 지키려 했습니다. 광해군은 밤낮 없이 군량미를 확보하고 전국을 돌며 의병을 독려했습니다. 지친 기색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자로서의 공적인 능력과 희생 정신을 증명했습니다. 백성들은 전쟁 영웅이자 미래의 왕으로서 광해군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광해군의 눈부신 활약은 임해군에게 숨 쉴 틈 없는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임해군의 눈앞에서 장자로서의 자존심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공적인 실패와 동생의 성공이 가혹하게 대비되었습니다. 광해군의 모든 공적은 임해군에게 피할 수 없는 열등감과 증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정통성으로는 앞섰으나 능력과 대의명분에서는 동생에게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결국 선조는 광해군의 뛰어난 능력을 인정하고 그를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이 결정은 임해군에게 정치적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그는 조정을 향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는 공식 석상에서 왕실을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내가 서장자인데 어찌 동생이 세자가 되느냐는 그의 노골적인 불만은 대신들에게 왕권 도전이라는 공포를 안겼습니다. 그는 왕자의 지위를 잃은 후에도 자신이 진정한 계승자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세자 책봉 후에도 임해군의 난폭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은 오히려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는 대규모의 재산을 부당하게 탈취했고 신하들에게 칼을 휘두르는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지방관리들을 향한 그의 폭력은 점점 잔혹해졌습니다. 피해자들의 탄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탄원서는 조정의 대관들 손에 넘어갔고 매일 아침 그의 패륜적인 행동이 왕실에 보고되었습니다. 광해군이 왕위에 오를 가능성이 커지자 광해군 측근들은 임해군을 제거해야 할 정치적 필요성을 더욱 절감했습니다. 이이첨 등 대북파는 임해군을 정적 숙청의 가장 쉬운 도구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의 폭력적인 행동은 이제 정치적인 무기로 활용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생존 자체가 동생 광해군에게는 정치적 위협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왕위 계승의 정통성이 아닌 능력과
생존의 문제로 완전히 변질되었습니다. 그의 오랜 난행은 이제 자신을 겨누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1608년의 봄, 조선의 국상을 알리는 슬픈 종소리가 궁궐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아버지 선조가 마침내 승하한 것입니다. 이 승하는 임해군에게 유일한 방패막이었던 아버지의 존재가 사라진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절망감은 곧바로 이성을 잃은 듯한 광기로 폭발하며 상실감을 더욱 파괴적인 행동으로 표출했습니다. 그의 불안정함은 이제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동생 광해군이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광해군이 어좌에 앉자마자 사헌부와 사간원 등 권력 기관들은 임해군의 수많은 난행 기록을 펼치며 그를 역적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탄핵을 주장하는 대신들의 목소리는 궁궐을 뒤흔들며 왕에게 피할 수 없는 압력을 가했습니다. 광해군은 초기에는 형제를 내세우며 처벌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왕의 침묵은 임해군을 살리려는 마지막 고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해군의 노골적인 왕권 도전 행위는 왕의 결심을 흔들었습니다. 왕은 형제를 칠 수밖에 없는 비정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는 임해군을 제거하기 위한 결정적인 정치적 함정을 팠습니다. 이이첨 등 대북파의 핵심 인물들은 임해군이 자신을 따르는 잔존 세력과 함께 왕권을 뒤엎으려 한다는 역모를 조직적이고 구체적으로 조작했습니다. 그들이 광해군에게 올린 허위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모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임해군이 신복들을 모아 창덕궁에 불을 지르고 왕을 폐위할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역모에 가담한 특정 인물의 이름과 모의 장소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완전한 거짓 보고는 광해군에게 형을 처벌할 정치적이고 합법적인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마침내 광해군은 대신들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임해군은 역모 혐의로 체포되었고 곧바로 강화도 유배라는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압송되는 유배길은 비참했습니다. 임해군은 마지막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조선의 장자다. 내 무력으로 모든 것을 되찾겠다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를 압송하는 병사들은 불안감에 떨면서도 차가운 눈빛으로 임해군을 감시했습니다. 유배길 주변의 백성들은 왕실의 이 비극을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강화도 유배지는 혹독한 환경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몰아치는 고립된 공간이었습니다. 유배지의 습한 공기는 그의 옷과 피부를 끊임없이 차가운 기운으로 감쌌습니다. 그는 좁고 어두운 방에 갇혀 극심한 고독에 시달렸습니다. 사방의 벽은 그의 불안을 그대로 반사하는 듯 했습니다. 유배 기간 중에도 대북파의 압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배지 관리들은 이이첨 등에게 임해군이 여전히 왕을 저주하고 있으며 사병을 모으려 한다는 허위 보고를 반복적으로 올렸습니다. 이 보고들은 왕에게 더 이상의 망설임을 허용하지 않는 정치적 올감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임해군에게 자결을 권유했습니다. 야사에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사약을 전달했던 밀사는 임해군에게 동정을 표했던 한 명의 내관이었다고 합니다. 내관은 왕의 비정한 뜻을 전달해야 하는 잔인한 임무의 심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임해군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내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라고 대답하며 마지막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임해군의 불굴의 자존심은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해가 바뀐 1609년 조정에서는 임해군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대북파의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이첨은 광해군에게 마지막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는 왕에게 역적의 씨앗을 남겨두는 것은 종묘사직을 위협하는 일이다. 폐하의 왕위가 흔들릴 것이다라며 냉혹한 논리로 재촉했습니다. 광해군은 형제를 죽여야 하는 운명 앞에서 고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정치적 생존을 위해 가장 비정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1609년 5월 광해군은 임해군에게 사약을 내리라는 최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은 형제 살해의 직접적인 죄책을 피하기 위해 신하들의 손을 빌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사약 전달자는 궁궐을 떠나는 순간부터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왕의 비정한 명령과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공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사약이 도착한 강화도 유배지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만이 소리를 냈습니다. 유배지 관리는 침묵 속에서 사약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임해군은 독이 든 술잔을 쳐다보며 차디찬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사약을 한참 동안 거부하며 버텼습니다. 그의 마지막 힘은 동생의 비정함에 맞서는 비굴하지 않은 저항이었습니다. 그는 왕자로서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를 처단해야 할 관리들은 주저함 속에서 임해군에게 다가갔습니다. 집행관리는 손을 떨면서 임해군을 강제로 제압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임해군을 억지로 눕혀 입을 벌리게 했습니다. 임해군은 마지막 힘으로 저항하며 목이 쉬도록 울부짖었지만 독주는 억지로 그의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사약의 독성은 즉각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임해군의 몸은 숨이 막히는 고통에 격렬하게 뒤틀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를 잃고 참혹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비명 대신 목이 막히는 쉰소리를 내며 몸부림쳤습니다. 피가 섞인 구토물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온몸은 극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차가운 바닥을 핥히었습니다. 손톱은 땅바닥을 긁어 피를 흘렸습니다. 독이 몸을 태우는 고통 속에서 그의 난폭했던 인생은 가장 비참한 종말을 맞았습니다. 임해군은 고통에 찬 눈으로 마지막까지 하늘을 응시했습니다. 향년 36세였습니다. 임해군이 죽은 직후 유배지 관리들은 공포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수행했으나 왕족의 피를 묻힌 자들이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초라하게 유배지 인근에 묻혔습니다. 왕자의 장례는 허례허식 없이 밤중에 은밀하게 치러졌습니다. 왕실의 기록은 그의 죽음을 병사로 기록했지만 모두가 사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이복 형제를 제거함으로써 왕권을 공고히 했지만 형제 살해라는 씻을 수 없는 피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궁궐 내에서는 임해군이 귀신이 되어 나타났다는 섬뜩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대북하는 임해군 숙청을 통해 권력을 독점했고 그를 동정했던 수많은 세력을 역모에 연루시켜 대대적으로 숙청했습니다. 임해군의 죽음은 광해군에게 정통성 논란이라는 불씨를 남겼습니다. 그의 피는 광해군 치세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비극은 권력을 위한 희생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임해군이 사약을 받고 쓰러진 후 그에 대한 당대와 후대의 역사적 평가는 극단적으로 갈렸습니다. 조선 왕조의 공식 기록은 임해군을 탐욕스럽고 난폭한 역적으로 규정하며 그의 죽음을 정당화했습니다. 대신들은 그의 난행이 종묘사직의 안정을 해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승리자들의 역사 속에서 임해군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광해군의 정당한 왕위 계승과 대북하의 숙청을 위한 필연적인 희생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기록의 이면에는 다른 이야기가 존재했습니다. 야사와 소수 지식인들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그의 난폭함은 아버지에게 버려진 데서 오는 심리적 결핍의 결과였을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는 장자로서의 지위를 폭력으로라도 유지하려던 격리적인 집착을 보였습니다. 궁궐 내에서는 그의 죽음이 광해군에게 씻을 수 없는 불효의 짐을 지웠다는 은밀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는 결국 대북파가 정적을 제거하고 광해군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철저히 이용된 것입니다. 그의 비극은 권력 앞에 인간성 상실을 보여주는 잔혹한 예였습니다. 임해군의 죽음은 광해군 시대의 정통성 논란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광해군이 형제를 죽였다는 사실은 이후 그가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죽이고 어머니 임목대비를 폐위하는 패륜적인 행위를 저지를 때마다 가장 강력한 비판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임해군을 처단하며 확보한 왕권은 결국 형제의 피로 인해 도덕적 정당성을 잃어버리는 자가당착에 빠졌습니다. 가장 큰 역사적 역설은 임해군이 죽은 지 14년 후인 인조반정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광해군이 폭정으로 인해 왕위에서 쫓겨나자 반정 세력은 광해군을 폐위할 핵심 논리 중 하나로 형제 임해군과 동생 영창대군을 죽인 패륜을 강력히 내세웠습니다. 반정의 논리는 잔혹했습니다. 임해군은 살아있을 때는 광해군의 왕위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처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어서는 광해군을 끌어내린 정당성의 가장 큰 근거, 즉 순교자와 같은 상징으로 활용된 것입니다. 그의 난폭했던 과거는 잊혀지고
오로지 광해군에게 비정하게 살해당한 왕자의 이름만이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동생의 몰락을 완성하는 피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임해군의 삶이 현대인에게 던지는 의미는 환경이 인간을 어떻게 파괴하는가에 대한 질문일 것입니다. 그는 왕자라는 최고의 지위 속에서 인정과 사랑을 박탈당했을 때 인간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통제불능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난폭한 권력 행사는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고 그 피는 동생 광해군의 운명까지 함께 덧칠하는 어두운 유산이 되었습니다. 임해군은 권력 투쟁의 가장 처참하고 고독한 희생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난폭함을 상징하는 동시에 정치적 비정함을 고발하는 영원한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찬란한 한국사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